14세기 중반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하고 이로 인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변란은 중세시대의 굳건한 경제 기반이었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토지를 경작할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자 임금은 상승하게 되고 경제성을 상실한 토지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로 자본과 인구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중세의 종말에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납니다. 먼저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었던 메흐메트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킵니다. 이로써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나톨리아 지역은 이슬람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사건은 문화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먼저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이곳에 봉인되어 있던 그리스, 로마 문화유산들이 서유럽으로 유입됩니다. 이는 1440년에 있었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혁신과 맞물리면서 중세 신학에 가려져 있던 풍부한 인문과학 지식들이 사회 전반에 보급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르네상스를 열었다고 알려져 있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던 1453년에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도 종식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오는 계기이기도 했지만 외부의 적과 싸우는 대신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 진행되면서 봉건 귀족 세력은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되었으며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해온 사람들이 부르주아 시민 계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성장은 국제 무역에서도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상업과 무역으로 성장하고 있던 서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같은 나라는 아나톨리아 지역을 통한 무역 경로가 막히게 되자 새로운 무역 항로 개척에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예리하게 뚫어보고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 전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술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콜럼부스는 엄청난 독서광이었고 당시에 천문학, 과학, 그 밖에 다양한 지식들을 상당히 습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브롤터 해협을 빠져나와 서쪽 바다로 계속 항해하면 아시아와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며 후원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큰 성공 보수를 요구했고 더욱이 그가 보고한 지구의 크기가 너무 작게 계산되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곳마다 번번이 거절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의 항해는 유럽인들에게 기존의 지리적 개념을 제고하게 만들었고 더 정확한 지도 제작과 항해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켰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륙의 발견은 기존의 세계관과 철학적 개념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식의 한계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는 근대 서구의 과학과 철학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하였습니다. 1492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해에 폴란드에 살고 있던 코페르니쿠스가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는 수학과 천문학에 이끌리게 되고 몇 년 후 그의 명석한 두뇌를 눈여겨보고 있던 카톨릭 주교였던 삼촌의 도움으로 교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녁에는 천체 관측과 천문학 탐구를 이어갑니다. 처음에 그는 열렬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추종자였습니다. 1400여 년 동안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부동의 진리로 받아들여져 왔고 실제 그의 천문학 체계는 별자리를 관측하는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관측의 힘을 키워가고 있던 코페르니쿠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십수년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1508년경 지동설을 착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발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그의 연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동료 학자들이 만약 지구가 움직인다면 높은 곳에서 낙하하는 물체가 왜 멀리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아래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왜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지구에 세상을 휩쓸 정도의 폭풍이
몰아치지 않는지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지동설이 담긴 저서의 출판을 미뤘는데요. 동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자신을 보고 미쳤다며 비웃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543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이론에 감명을 받고 먼 곳에서 찾아와 함께 머무르고 있던 젊은 수학자 레티쿠스의 요청에 따라 결국 출판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4일 레티쿠스로부터 초반본을 받은 지 몇 시간 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을 떠난 후 수십 년이 지나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는 관성의 법칙을 통해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든 아니면 등속 운동을 하든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는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든 아니면 정지해 있든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원래 건물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곧장 아래로 떨어진다고 설명하였죠. 그의 관성의 법칙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건물에서 벗어나지 않고 곧장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지구가 멈춰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던 천동설 지지자들의 논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낙하하는 물체는 속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떨어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는데요. 이는 낙하하는 물체에는 관성의 법칙을 깨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힘이 지구가 자전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막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힘이 중력인지는 알지 못했죠.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오의 중요한 업적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옹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저서 지동설과 천동설 두 체계에 관한 대화라는 작품에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살바이티와 천동설을 주장하는 심플리치오가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동설 지지자인 심플리치오가 관성의 법칙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학설을 받아들이면 바로 곁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판단하려 할 때 우리의 감각이 틀리기 쉽고 쓸모가 없다고 의심해야 하네. 이런 못 믿을 기능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진실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그러자 지동설을 지지하는 살바이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확실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으므로 감각으로부터 얻는 첫 느낌에 대해 너무 확신을 갖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 말일세. 갈릴레오와 동시대에 살았던 케플러는 스승인 티코 브라헤의 정밀한 천체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확고한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코페르니쿠스의 관찰과 이론이 진리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에 의해 촉발된 서구 근대의 화학 발전은 철학에도 큰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영국의 베이컨은 실험과 관찰로 큰 성과를 이룩한 근대 과학의 방법론을 경험주의 철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신기관에서 인간의 인식 능력의 증진을 위해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라는 네 가지 강력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고 그 방법으로서 귀납법을 정립하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과학적 성취는 세계의 실제 모습과 현상을 경험하는 인간의 인식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었고 이는 기존 지식과 권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주의적 철학이 등장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방법적 의심을 통해 확실한 지식의 기초를 찾으려 했고 이는 합리주의 철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근대 과학은 17세기 후반 뉴턴 물리학에 의해 그리고 철학은 한 세기 뒤에 칸트의 이성 철학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칸트는 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머리글에서 자신의 이성 비판이 천체의 운행과 중력에 대한 법칙을 발견한 과학적 방법에 착안하여 전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식이 대상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을 확대하려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대상이 우리 인식에 따라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상정하면 형이상학의 여러 과제가 더 잘 해결되는지를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자. 이것은 코페르니쿠스의 생각과 같다. 즉, 코페르니쿠스는 온 천체가 관찰자의 둘레를 회전한다고 상정하면 천체 운동의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이와는 반대로 관찰자로 하여금 천체의 둘레를 회전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여 그 이론을 시도해 본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발견되어 온 천체 운동의 중요한 법칙들은 코페르니쿠스가 당초 가설로만 상정했던 것에 결정적 확실성을 주었으며 이와 동시에 우주를 결합하는 보이지 않는 힘, 즉 뉴턴의 만류인력의 존재를 증명했다. 이 힘은 코페르니쿠스가 천체 속에서가 아니라 천체의 관찰자 속에서 감히 구하지 않았더라면 영구히 발견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비판해서 서술하고 있는 사고방식의 전환은 코페르니쿠스의 가설과 유사한 것이다. 네, 지금까지 중세의 종말에서 근대로의 이행, 유럽인의 관점에서 경험한 새로운 대륙의 발견, 그리고 관찰과 실험, 비판적 사고라는 인식 방법의 혁신으로 이룩한 과학의 커다란 발전까지 약간은 수박 거달기식으로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의 서구 사회를 훑어보면서 근대 철학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칸트의 관점을 통해 그러한 근대 과학과 철학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